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권 교체기 신구 권력 간 충돌이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은 전체 여론조사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고 대선 결과로 국민이 이미 판결을 다 내린 것이다. 결론을 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선거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렇게 무너뜨리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다. 국민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선거 때는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기자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에 대해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선거 때는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광화문 시대로 표현한 거다. 이게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설령 대통령의 모든 공약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고 해도 국민 여론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이렇게 여론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고 또 이게 밀실에서 이야기됐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게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은 1시간 15분의 인수위 회의를 거쳐서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나 용산에 있는 국방부로 이렇게 가르마를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시간 15분 안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밀실에서 이야기한 거다. 굉장히 비판을 하고 싶고요. 이게 사실은 명분이 없다고 봐요. 서울에서 서울로 옮기는데 이렇게 밀실 합의를 하고 국민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전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여론 반대에도 무릅쓰고 강행한 게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원전도 있고요, 인사강행도 그렇고요. 여론조사 돌리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많았어도 다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와서 여론조사 차이가 조금 더 반대 여론이 많다 해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제왕적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인사권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헌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선인께서는 사실 비서실, 헌법적인 권력이 아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축을 시키겠다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 생각을 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좀 보게 되면은 항상 이제 국가정책 관련돼서는 늘 이제 찬반이 있고 특히 이제 기득권이 강한 것들, 관성이 강한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늘 여론조사 반대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과거 경무대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제 한 100년 가까이 사실 그 집무실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는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집무실, 권력의 공간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아마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이제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부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런 것들은 사후지표로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더라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청계천도 그렇고요, 중앙차선도 그렇고요, 당시에도 굉장히 반대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해놓으니까 국민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국가 정책들, 그 다음에 어떤 장소를 옮기거나 서울시의 어떤 인프라들을 바꾸는 일들은 늘 사후적으로 평가받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반대 여론 중에 상당 부분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사실 불필요한 논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용산을 간다라고 하는 것. 근데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모든 대통령이 다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근데 광화문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자체는 모든 대통령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찬성을 하면서 왜 용산은 안 되는지, 속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협력하면 얼마든지 다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반대 여론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민주당에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좀
불가피하게 좀 부각됐다. 저는 이런 문제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국방부만 아니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또 직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직진을 택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이제 여소야대 전국이 될 텐데 110대 172석이죠. 여기에 협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강대 강으로 계속 이렇게 대치를 하는 상황으로 갈지 두 분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이 용산의 국방부만 아니면 어디든 협조하겠다라는 말의 진위는 일단 첫 번째로는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라고 봐요. 용산에 있는 국방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거나 합참까지 옮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을 우려하는 것 같고요. 또 국방부를 새롭게 옮기려면은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국방부에서도 5천억 이상 소요가 된다라고 밝힌 만큼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뭐 국방부만 한정한 게 아니라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세종으로 옮겨도 된다 이런 진위가 포함되었다고 보거든요. 세종으로 옮긴다면은 정말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또 여야의 협치에 관해서는 지금 여야의 협치의 공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달려 있어요. 무리한 공약 시도 그리고 정책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통과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여야 협치가 불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어차피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협치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저 안보라고 하는 것 문제를 이제 자꾸 민주당에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안보 공백이라는 것이 저는 그 민주당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거의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합참이 옮긴다, 국방부가 좀 이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군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안보라고 하는 것은 늘 전쟁을 대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합참이고 국방부입니다. 항상 유사시를 대비한 상태에서 이 안보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고 해서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한 무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예산 문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예산 분명히 듭니다. 근데 그 부분은 또 우리 당선인께서 그다음에 인수위에서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은 이것이 사실 지금 그 민주당의 동의가 없거나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당선인께 굉장히 중요하게 그 당선인이 하셔야 되는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아무리 우리가 유화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야당이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대통령과 야당이 같이 이제 협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전격적으로 그냥 당선인의 문제다. 당선인이 다 결정해야 되고 당선인이 잘하면 우리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태도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리 길지 않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인수위 간의 파열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기야 어제는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갈등이 불거진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인사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발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명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갈등으로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인사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임명 발표를 했던 한은 총재와 그 다음에 감사위원 이렇게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 이렇게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임기가 대부분 그 대통령이랑 겹칩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나머지 4년이라든지 6년이라든지 거의 임기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위원이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공공기관이랑 애초에 성격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고 특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전임 정부를 포함해서 현 정부까지도 감사 청구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들. 거기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욕심을 내셔서 감사위원을 내가 임명하겠다 내지는 한 명은 이쪽에서 임명하고 한 명은 저쪽에서 임명하겠다 하면 사실 지금 이 과반의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차기 정부에 영향을 주겠다. 차기 정부에도 영향을 행사하고 싶다라고 저는 읽히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두 가지 사안은 좀 따로 봐야 된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하라라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만남을 위해서 18일부터 계속 당선인과의 회동을 요청했는데 이게 주변에 있는 뭐 윤핵관이라든지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만남에서 계속 틀어지고 있고 그 외의 인사들에 의해서 틀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빨리 만나서 국민들께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의중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인사 관련해서는요. 과거 사례를 보면 다 그래왔어요. 황교안 직무대행 시절에도 권한대행이었나요? 권한대행 시절에도 뭐 임명을 강행한 사례도 많고 정말 뭐 차기 정부, 차기 당선인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만 임명해야 된다면 그 이런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인사들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시도가 있었어야죠. 이것은 뭐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위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과 결이 같은 분들만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거냐? 감사원의 본래 기능을 역행하는 이야기라고 봐요. 감사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불편한 기관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편한 인사만 하겠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중앙선거위원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퇴원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조만간 찾아뵙고 인사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이제 비쳤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그 인사 예우 차원에서 인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좀 바라본다면 보수층 결집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보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 이제 새롭게 유입된 청년층은 또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지 두 분의 또 생각 들어볼까요? 먼저 김재섭 위원부터 들어볼까요? 이제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간의 만남인 것이고 이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메시지도 아마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보수 정당이 근데 국민의힘이 과거 이제 미래통합당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까지 거치면서 5년 동안 탄핵 이후에 굉장히 지리멸렬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탄핵강, 소위 말하는 탄핵 강을 건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대구에 가가지고 당원들께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라고 호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까지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으로서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탄핵 이후의 국민의힘 전신 정당과 지금의 국민의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 굉장히 그 메시지를 섬세하고 아주 세심하게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과거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임에 틀림없고요. 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재명 후보,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셨어요. 민주당의 기조는 더 이상 갈등과 그런 불씨를 남기지 않고 통합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윤석열 후보도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전에 있었던 일들, 국정농단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사과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런 사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청년층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것,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만나는 일은 사실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2017년이니까 5년 정도가 됐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도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박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이제 좀 거론이 되고 오늘 관련한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 대리인을 세우는 게 아니냐, 간접적으로 정치를 다시 시작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적절성에 대해서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대구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홍준표 의원이나 김재현 최고위원이나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 계속 그 박빙의 경쟁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유영하 변호사의 참여 여부가 이 대구시장
지방선거의 구도를 얼만큼 변화시킬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냥 뭐 후학을 양성을 하고 뭐 후배들을 양성을 하고 대구에 좋은 인재가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박 전 대통령도 그것을 그렇게 많이 원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뢰해야 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다. 이것이 어떤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수층 안에서 좋은 인재가 있으면 키워주겠다. 뭐 좋은 조언을 통해서 이렇게 후학을 양성하겠다는 의미지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사실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지원한다고 해서 대구시장이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보수층에 대한 반감만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박영훈 위원장께만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민주당 주류가 친이재명계로 넘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박 원내대표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고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친이재명계의 승리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계파 싸움을 이렇게 분류하려는 시도가 당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선거 결과가 결국에는 개혁을 원하는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는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야당이 된 만큼 여당을 잘 견제하고 지금 완성하지 못한 검찰개혁이나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좀 착실히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전이나 이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았다고 보고요. 당 내에서는 뭐 원래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저희는 뭐 큰 갈등 없이 진행되는 만큼 이번 선거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엔 두 분께 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곧 들어설 여소야대 전국에서 민주당의 대여 투쟁과 또 여야 관계는 어떤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박영훈 위원장님. 강한 야당을 말했는데요. 저희가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되었거든요. 네. 정치라는 건 결국 뭐 견제도 하고 협조도 하는 만큼 민주당이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점이 어떤 것이냐면 180석을 만들어줬더니 제대로 개혁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는 비판점이 분명 있었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한 야당, 개혁적인 야당을 이렇게 선명하게 표시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미진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원내대표가 되길 바라면서 여당과의 관계는 저는 전략적 협력 관계라고 봐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정책들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또 저희가 수용하고 발전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민주당은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견제도 하면서 협조도 하는 그런 탄력적인 원내 구성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여당일 때도 충분히 강하셨던 거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하다고 평가해야 될지 아니면은 무능했다고 평가해야 될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 훨씬 더 조건은 좋았습니다. 야당이 되기 전에 여당일 때 조건이 훨씬 더 좋았던 것이 상임위원회 법사위원을 포함한 상임위원회를 독식했었고 지방 권력 전부 압승했었고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이시고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국회 말씀하신 대로 172석 가지고 있었고 말하자면은 권력 구조 자체가 민주당한테 너무나 유리하고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구조였었는데 불구하고 사실 결과를 보자니 5년 만에 정권을 뺏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야당을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힘이 없어서 지금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약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강한 거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내용들, 그다음에 시장의 순리에 어긋나는 내용들, 야당이 올바르게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발목 잡기라는 식으로 귀를 닫고 있었던 그런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지 저는 강한 야당 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추진했던 것들 전부 좌절되거나 아니면 통과됐던 것은 부작용들을 심각하게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부동산값 폭등을 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지금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서 하루 만에 통과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언론개혁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말하자면 옥죄기 이런 걸로 국민들께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중간에 또 자초됐던 것도 있었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를 만들어놨더니 정말 유명무실하더라, 무능하더라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강하고 약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국민들의 말에 기울이고 민생을 좀 더 찾고 저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도 귀를 열고 들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유연한 야당이 되기를 그다음에 유능한 야당이 되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6월 지방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면 민주당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권지용 비대위원이 6월 지방선거에서 젊은 층에 대한 공천 기회를 확대하겠다 약속을 한 상황이고 반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젊은 당대표라고 해서 세대 할당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공언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택이 이제 각각 다르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두 분도 공천 혹시 포함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방선거. 네. 저는 이번에 출마 안 합니다. 네네. 어쨌든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런 다른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할당제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국회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구 의원의 11% 정도가 여성 의원이에요. 국민을 닮은 국회가 가장 이상적인 국회잖아요. 그러면서 뭐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 비율도 낮고 청년 비율도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면에서 좀 맞춰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근데 지금 30%가 나온 근거가 뭐냐라고 묻게 된다면은 특정 성별이 50% 이상 또는 60% 이상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30% 최소한 30%는 맞춰야 된다.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 청년이고 우리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기초의원, 광역의원에 굉장히 낮은 수치로 들어가 계신데 이것들을 최소한 국민을 닮은 국회, 시민을 닮은 지방자치의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만든 거지 특정 어떤 세대나 뭐 성별의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창구 그런 제도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애초에 이제 윤석열 당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정말로 말하자면 이제 실력 위주의 평가를 하겠다. 왜냐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 배려받거나 해서 말하자면 정치인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것이 이제 할당이라든지 내지는 뭐 비율을 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최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출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공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연령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기선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고 국민의힘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공천되는 사람, 당선되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 인재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재섭 의원은 이제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공천을 하는 입장인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청년 마수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오늘은 청와대와 인수위 간의 갈등 그리고 정권 교체기에 여소야대 상황을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